글로벌 시장 이번 주 네. 주식과 관련해서 네. 뭐 주요 이슈들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죠. 예, 일단 뭐 이번 주에는 조금 외적인 이슈들이 좀 많았던 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좀 재미없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죠.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번 주 초죠. 이번 주 초에 이제 프랑스 총선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그동안 지금 제가 프랑스 차트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 이 프랑스 차트 같은 경우 보면 글로벌 시장 중에서 가장 약세 차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총선 관련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약세가 나타났었는데, 총선이 지나고 나서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 일단은 한 번의 안정을 좀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보니까 앞서 계속 대기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방송 분위기가 되게 무겁더라고요. 약간 분위기가. 근데 그래요? 네, 이제 이 계좌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걱정들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또 조금 재미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 재미없는 얘기를 많이 갖고 온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끊어주시면 또 재밌는 얘기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러지 말고 네. 시작부터 재밌는 얘기를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대선 토론 여파인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재미없는 얘기거든요. 일단 재밌게 해봐요. 재미없는 걸 재밌게 해야지. 예, 대선 토론 여파가 보통 이제 선거 관련주들이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조금 사이즈가 다르다. 요번에도 확실히 미국은 확실히 사이즈가 다르다 이렇게 느낀 게 뭐 트럼프 관련주, 바이든 관련주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뜬 부분들도 존재를 하지만 금융시장 전체의 대선 토론이 요번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토론을 했었는데 둘 다에서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행정부가 지금 재정 적자 상태인데 이 적자 상태를 특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양쪽 다 없다라는 게 가장 공통된 특징이었던 것 같고 이게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냐면 그러면 앞으로도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가 주인이 되던 바이든이 주인이 되던 계속해서 재정 정책을 쓸 거고 이러면 채권 발행을 할 거고 채권 발행을 한다라면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금리는 위로 가격은 채권은 하락할 거고 그래서 가격은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제가 보여드리면 미국의 2년물 금리, 그러니까 정책 금리하고 유상 금리는 그렇게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번 이틀 정도가 급등하는 흐름이 이 정책 토론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원래 단기물 금리보다 장기물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거는 매크로가 좋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매크로가 특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뛸 때, 수급적으로 뛸 때 이제 이럴 때는 보통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경향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 시장이 가장 힘들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작년 지금 보여드리는 8월에서 10월까지 10월 말까지죠. 10월 말까지의 기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기간이었는데 이때가 바로 뭐냐면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장기물의 금리가 많이 오르고 단기물은 가만히 있는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할 때 이렇게 주식시장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대선 토론 이후에 약간의 약세가 이런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이 나타나길래 증시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걱정을 했었었는데 일단 그때랑 달랐던 거는 뭐냐면 그래도 어찌됐든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라는 이 안정감 속에 주식시장을 좀 잘 버텨내줬던 것 같아요. 일단 좀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포인트였습니다. 아니 근데 네. 아니 그 재미는 없는데 네. 좀 아슬아슬한 이야기이긴 하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됐을 때 꼭 한 1년 후쯤에는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 네, 네.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이야기하던 거라 예. 불안하죠. 네, 이게 네. 지금은 좋은데 또 1년 지나 앞으로 몇 개월 더 지나서 무슨 일이 있을지 괜히 그때 얘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그건 오래된 경제학 논리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하나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건 되게 이거 쌍팔년도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라카미 구니오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의 유동성 시장 실적 장세 그렇게 나와 있는 자료 보면 그게 1970년대인가 책이거든요. 그렇지. 세상이 좀 단순할 때. 네네. 그래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 주식시장이 아직까지 이거로 설명이 되지?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어찌됐든 증시는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증시 내부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쇼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빠지면서 전반적인 조정이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애플,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위로 땡겨주면서 나스닥의 상승세를 이끌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차별화 상태였고요. 단적으로 보여드리자면 나스닥이 이런 식의 고가 갱신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와서 러셀 2000 지수 한번 미국의 경기 민감주를 대표하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이 나스닥이 우리나라 코스피고요. 이 러셀 2000이 우리나라 코스닥이거든요. 그렇지. 지금. 우리 중소형주도 좀 다 정량이잖아, 저꼴이고. 예,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차별화의 상황에서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나타났고, 그래도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목을 끌었던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 테슬라. 이 테슬라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목을 끌었는데 사실 앞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 길게 기간 한번 뽑아보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분들은 안 오른 걸 많이 좋아하시죠. 이게 전 세계 주식 투자자 분들은 안 오르는 걸 좋아하셔서 특히나 이렇게 딱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집중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으로 보면 지금 단기 회복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건 맞아 보이는데 그거 이상의 뭔가 의미 있는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지금부터 써야 될 거다. 차라리 지금부터 이렇게 급등했으나 지금부터 써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테슬라는 단기에 급등해서 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만 사실 추세 입장에서 보면 뭐 하락 추세죠 지금. 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주식들이 고가 갱신을 한 게 여전히 시장의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 후반에 반도체 섹터가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고용 보고서. 근데 네. 사실 며칠 전에도 그랬죠. 민간 고용 보고서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 경기 둔화에 대한 부정적인 레포트들이 나왔고 그게 오히려 또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네네. 오늘 저녁에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 그런 요소가 될 것이냐. 네. 일단 고용시장 고용보고서부터 좀 전망을 해보면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고용보고서 하나만 딱 하고 발표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졸트 잡 오프닝이나 ADP 민간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또 지난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것도 매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졸트 잡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난달보다 개선돼서 나왔는데 그게 지난달이 워낙 좀 안 좋게 나와서 나온 형태고요. ADP 민간 고용도 조금 둔화돼서 발표가 됐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고용시장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어저께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48.8로 완전 쇼크가 났거든요. 50 이하면은 일단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컨센서스가 한 53, 54 그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전이 53.8이었고 예측이 52.5였습니다. 헤드라인 기준으로. 근데 이게 48.8로 나왔거든요. 야, 상당히 안 좋네. 네네. 그런데 이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활동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서비스업 지수는 특히나 저는 고용시장이랑 되게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이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서비스업에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ISM 서비스업 지수도 이렇게 쇼크 수준으로 발생한 거로 보면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둔화돼서 발표되지 않을까. 지난달에는 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전 지표들이 나쁘게 나왔는데도 좋게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 달에는 기본적으로 좀 안 좋게 발표되지 않을까, 둔화되면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그 실업률은 워낙 0.1 상관으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이의 변화를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넘펌 페이롤이라고 하죠. 그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 이게 이제 고용보고서에서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달에 27만 2천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부문이 아닌 쪽에 새로 취업한 사람의 숫자. 이게 27만 2천 건이었었는데 이번에 지금 컨센서스가 대폭 낮아서 19만 건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도 고용보고서는 오늘 좀 둔화돼서 나올 것 같고 그런 흐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그렇게 예상대로 나오거나 그렇지 않았을 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사실 우리의 핵심이죠. 네. 뭐그 고용보고서 어떻게 나오든 무슨 의미가 그럼요. 있어? 네. 그거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예, 예. 일단 뭐 고용 보고서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결국은 금리 때문에 보는 거, 정책 금리 때문에 보는 거고, 정책 금리 때문에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미국도 앞서 봤듯이 굉장히 차별화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좋은 빅테크, AI 반도체 여기만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거고 사실 미국도 굉장히 차별화의 상황이니까 금리가 조금 내려가 줘야 지금 되게 부진한 이 일반 제조업체들이 좋아질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그럼 수출이 좋아질 거니까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공식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텐데요. 고용 보고서가 조금 발표가 되더라도 저도 조금 기대를 원래는 하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고용 보고서가 조금 악화되면 그러면 중간중간 한번 나왔던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폭이 조금 커지고 금리 인하 기대폭이 조금 커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차별화를 해소하는 흐름, 미국 시장도 차별화를 해소하는 흐름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좀 고민하면서 요 생각을 좀 고쳐먹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에 형성되어 있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 그 이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부터 고용보고서가 악화되고 다른 경제 지표들이 아주 충격적으로 쇼크의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 연준이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의 속도를 빠르게 할 정당성이 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경기가 둔화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 자칫 잘못했을 땐 12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이게 마치 선거 개입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연준에서는 그거 어디가나 정치가 중요하다고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ISM 제조업 서비스 업지수 쇼크 나왔고 고용보고서 쇼크 나오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모든 지표들이 쇼크가 나온다고 해서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정책금리가 여기서 단기에 올해 내에 더 완화될 것을 기대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아쉽지만 이 차별화 미국 시장에서도 전개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전개되고 있는 이 차별화 상황은 계속해서 조금 더 이어지는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결국 기존에 잘 가는 주식, 주도주를 중심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결국 쏠림 현상은 하반기 끝까지 간다. 네, 이거네.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게 금리 인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파월이 여기서 이렇게 용기 있게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했다가 너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야? 이 비판을 이 사람 안 그래도 정치인인데 정치인에 가까운 성향인데 못할 것 같은 거죠. 우리 사실 이제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바이든의 그 선거를 고려해서 해주지 않을까. 네. 근데 오히려 하긴 왜냐면 져 보이거든 지금. 예. 이게 확실하게 이기고 있으면 확실하게 줄을 서는데 네. 맞아. 이 TV 토론 이후로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더 그러겠네. 네. 오히려 그러니까 트럼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중립성을 위치에 취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중립을 지킨다는 게 결국 트럼프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드는 생각이 드니까 올해 뭔가 정책이 바뀔 가능성을 좀 낮춰야겠구나. 라고 하면 그냥 시장은 지금 보여주는 흐름대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AI 반도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이 열풍이 계속 지속이 되고 관련된 섹터 산업들, 기업들만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그 관점에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참 어렵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안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예, 이걸 그럼요. 마이너스인 거 손절 처리하고 그걸 들어가자니 이미 네. 오를 대로 오른 거. 예. 이게 참 머리 아픈 거란 말이에요. 네네. 또 물어보신 건가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쌤. 그게 참 진짜 어려운 문제잖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고 사실은 근데 이게 제가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채널에
청취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할 때마다 제가 되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꼴보기 싫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참 죄송스럽긴 한데. 아니 그럼 꼴배기 좋게 해봐요. 좀 자꾸 좀 변화를 하려고 해봐. 스타일도 바꿨는데.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저는 사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사는 이유하고 파는 이유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물려있는 주식 되게 마음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려요. 왜 샀는지를 한번 리뷰를 해보시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데 이 산 이유가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으시라. 내가 산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산 이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상황이다. 산 이유는 이미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시면 늘 시장은 계속 보여주잖아요. 가는 놈이 더 잘 가고 안 가는 놈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그 전략 중에서 제가 이제 프랍 트레이더 출신이니까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랍 트레이더는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데 롱숏 전략을 많이 한단 말이죠. 롱숏 전략을 많이 하면 그 전략 중에서 가장 손쉽게 하는 전략이 뭐냐면 민리버전 전략이라고 해서 같은 섹터 내에 제일 센 놈 팔고 제일 약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팔고 안 올라가 있는 걸 사는 거죠.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민리버전 전략이 가장 수익이 안 나요. 그치. 그게 결국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치. 안 가는 데는 안 가는 이유가 있다. 네네. 그래서 진짜 뭐 제가 프랍 트레이더 현역이 있을 때도 보면 그 롱숏 전략을 할 때 민리버전 전략을 되게 많이 쓰는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가장 보면 제일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우회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가 직진으로 가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 자꾸 약한 거에서 찾지 말고 예. 그래도 마음이 아파도 강한 거에 올라타야 된다. 네, 그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주식 저도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좀 안 오른 거 사고 싶었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명제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진짜 센 주식은 잘 안 사진다. 첫 번째. 맞아. 네. 그러니까 조정 오면 사야 되는데 조정이 잘 안 오죠. 그리고 진짜 빠지는 주식은 잘 안 팔린다. 맞아. 네, 시간이 많이 걸려.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급하게 빠지니까 못 파는 거죠. 반등은 팔아야지. 근데 반등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못 파는 주식은 진짜 많이 빠지는 주식이고 못 사는 주식이 진짜 센 주식이다라는 명제로 조금 바꿔보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반기 네. 이 증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 뭐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센 주식이 올라타야 된다는 거는 맞긴 하는데 네. 또 그 외 여러 가지 좀 전반적으로. 네, 일단은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제 한정돼 지어서 말씀을 네. 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참에 조금 해외 증시에 눈을 조금 돌려보셨으면 한다라는 마음을 우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제가 이제 해외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2008년, 2009년이거든요. 거의 진짜 여의도에 있는 기관 투자가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저도 할 때는 욕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이나 잘해라. 뭐 아는 거 해라. 모르는 그치. 거 뭐 그 뭐하러 하냐. 근데 사실 제가 그때 해외 주식을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2015년 이후로 그렇게 좋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제가 꾸준히 프랍 트레이더지만 꾸준히 수익을 냈던 건 이게 몽창 다 해외 주식에서 돈을 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되게 효과가 잘 왔으니까 그때도 참 하지 말란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 계좌가 많이 글로 옮겨가게 되고 지금은 제가 마지막으로 은퇴할 때 같은 경우에는 90%가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주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옮겨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 명확하게 조금 설명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지금 증시는 오늘 고점 냈잖아요. 그렇죠. 오늘 고점 냈고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 매크로 펀더멘털은 안 좋다. 이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환율은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주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우리나라 $1의 환율인데 이거를 역순으로, 그러니까
차트의 그 분모와 분자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발행한 주식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주식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면 맨 밑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2차 전지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지. 예,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매크로 펀더멘털 자체는 안 좋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하나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만약에 이 환율이 이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한다면 그런 흐름이 있다면 지금 안 좋은 주식들이 약간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첫 번째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참 오늘은 그 정신과 마음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다 어렵다. 다 어렵다. 다 힘들다. 수익 내기 진짜 힘들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고가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따라가서 움직이는 주식들만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서 견조한 추세를, 좀 깔끔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나머지 최근에 보면 뭐 방산도 오르고 자동차도 오르고 은행도 오르고 막 이렇게 종목별로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수익들이 조금 난 것 같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이 과정은 굉장히 지저분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했다 싶으면 그거 그대로 다 토해내는 약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강세였다 근데 3일 연속으로 그 하락의 절반 이상이 되돌려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패턴으로 올라가요. 근데 최근에 한 3일 동안 은행이 강했는데, 은행은 앞으로 안 그럴까? 저는 또 은행도 그럴 것 같거든요. 이게 되게 지저분한 패턴으로 이렇게 강세였다?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는 건데, 이런 게 거의 반도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섹터들에서는, 올라가는 섹터에서도 나머지 섹터들에서는 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매크로 펀더멘탈이라는 큰 그림, 큰 틀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이들의 사실상의 기대 수익 자체가 높지가 않으니까 이 종목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싶을 수 있고,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럼 돈을 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귀신처럼 매매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점에서 잘 팔고 4848을 잘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러면 그건 되게 극소수,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그렇지, 해요. 있겠지. 네, 저는 아니지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시장 전체로 판단을 할 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귀신 같은 능력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라면 그러면 이건 결코 좋은 시장이 아니다. 좋은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왜 똑같은 얘기를 하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 좋은 시장이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근데 이게 한국 시장이다, 증시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만,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제 후배들, 여의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여의도에 있는 프랍 트레이더들 모두 다 똑같이 한국 시장 하는 애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지. 지금 이 코스피 지수 놀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들은 더 욕먹어요. 너는 장이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개인 투자가분들은 벤치마크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의도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은 더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게 힘든 상황이니까 다 힘들다, 다 힘드니까 사실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오늘 제가 이제 준비했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기대 수익을 조금 낮추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기대 수익을 낮춘다는 게, 우선은 반도체는 사실 지금도 뭔가 지금 이걸 사야 돼?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언제까지 올라갈까? 하이닉스 언제까지 올라갈까? 저는 이게 너무 쉽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반도체가 빠지면 빠질 거예요. 엔비디아만 보면 된다 이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냥 글로벌 반도체 섹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만 매일 체크하면, 그리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어저께 며칠 전이죠. 삼성전자 떴는데 하이닉스 빠졌어. 빠지면 이걸 보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글로벌 반도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대만의 TSMC 고가였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면 하이닉스도, 한미 반도체도 그냥 얘 또 올라가겠네.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해서 매매하기 좀 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나라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다가 아니라 글로벌 AI 랠리 안에
나는 한국에 있는 반도체를 편입을 해서 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에선 제가 기대 수익을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이렇게 착각하시더라고요. 단타를 치란 얘기냐, 단기 매매. 근데 단기 매매는 기대 수익을 높이는 작업 아닌가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시장의 그 네. 역사가 사실 사람들에게 주는 또 고정관념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두고 어느 정도 조정이 있어도 버티면 그냥 더 올라갈 거야라는 어떤 이런 신념이 있으신 분들은 네. 불안해하지 않고 가만 놔두고 예.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한국 증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파르게 올랐다 또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이게 반복이 돼 왔고, 네. 오르면 팔아야 돼. 네, 이 생각들이 있으니까 예. 그냥 오르면 다 팔고 하니까 네네. 이게 더 올라가질 못하고 항상 박스피가 되는. 예. 그래서 저는 기대 수익을 좀 낮추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단타를 치라는 거는 단타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 방송에서 요 주식은 이 가격에서 사셔서 이 가격에서 파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도 한번 해봐요. 절대 못 해가지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단기 매매를 더 많이 하는 건 오히려 계좌가 녹는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거보다는 기대 수익을 낮추라는 건 여러분들의 계좌의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좀 낮추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개인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수를 편입하는 겁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기가 센데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안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기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지저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종목들 하셔도 좋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센 주식들 관심 가지고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잘 아다리가 잘 맞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지금은 힘든 장이다, 그리고 기대 수익을 낮추자. 기대 수익을 낮추는 거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게, 저는 기대 수익을 낮추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그런 무거운 주식을 사죠. 그렇죠. 기관 투자가들은 포트폴리오에 무거운 주식을 사는데,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가장 편입할 수 있는 자산 중에 제일 무거운 자산은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편입해서, 그러니까 막 종목들이 막 순차적으로 막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 같은 거 되게 셌는데, 지금 여전히 센데 오늘 막 지수 이렇게 급등했는데 조선은 오늘 다 빠졌단 말이죠. 짜증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지수로 좀 대응하시면 수익은 조금 덜 나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소외감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이거 모든 건 100%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네. 자신의 환경, 그리고 스타일. 네, 맞습니다. 진짜 성격이 조급하시고 이런 분이 장기 투자 못 하잖아요. 막 네, 속이 썩지. 그리고 또 진중하시고 생각이 많으신 분이 또 단타 했다가는 또 그것도 어렵고. 하여튼 자기 성향과 스타일에 맞게 네. 자기에 맞는 투자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사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